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조정 염두하며 랠리 선제 대응. 자, 일단 매주 월요일은 장기 포트 점검하는 날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연말에 2020년도 장기 포트를 2021년까지 한번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이제 수익률이고요. ICD 코덱스 레버리지 125.51%인데 오늘도 지금 현재 한 5% 급등하고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는 130% 수익률 넘어갈 것 같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94.68% 상승 중이고 전반적으로 종목들 흐름이 지금 다 괜찮습니다. 다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SK바이오팜은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좀 하락세가 있는 종목인데 그거는 제가 이거 쫙 다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DBI텍 81.49% 계속 흐름 좋고요. 신일전자 흐름 좋고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요. 올해 2020년도 한번 쭉 가보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종목을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또 잘못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랑하러 나왔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괜히 막 매수 못하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특징적인 종목들만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오늘은 사실 제일 특징적인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이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딱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SK 바이오팜 물어보려고 하셨다 그러길래 잘 됐다 싶어가지고 두 개를 바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면서 좀 이 두 종목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일단은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냥 한마디 딱 했어요. 한마디 딱 so what이죠. so what 어쩌라고. 사실요 이게 오늘 한 6. 몇 프로 아까 제가 방송했을 때는 좀 더 많이 밀렸었죠. 근데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진성 주주님들이 보시면요 이거 한 6% 빠진다고 매도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웃어요. 그분들은. 왜냐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셀트리온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것보다도 더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지금의 어떤 그 상황에 이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는 맨날 공매도 세력이랑 싸우면서 아시잖아요. 공매도 세력이랑 싸우면서 10%씩 밀리는 거야. 셀트리온한테 너무 일반적인 얘기였다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보면 웃어요. 솔직히. 네, 6한 8%, 9% 밀린다고 해서 이거 손절해야 돼요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so what? 어쩌라고. 제가 항상 그랬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쨌든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내년 3월 16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두산 이런 애들 많잖아요. 이제 공매도 타겟팅이 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 중기적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내년 3월 16일날 공매도 재개되기 한 달 전쯤 한 2월 중순까지는 그대로 이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그때쯤 돼서 매도를 좀 하시면은 수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계속 드리고 있고 저도 그때쯤 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포트에서 이거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종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뭘 넣어야 되나 뭘 빼고 뭘 넣어야 되나 이게 사실 고민 중인데 하여튼 저는 한 2월달쯤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그때 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수익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을 넣든지 그때 할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좋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장기 포트를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종목을 새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작년 연말쯤에 그러니까 배당금 이제 확정되는 날이 28일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때쯤까지는 그 기관이 매수를 했을 거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딱 받고 나서 29일부터 분명히 매도했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걔들은 그렇게 해요. 기관 애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날 28일까지는 분명히 매수를 했을 거고 29, 30일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매도했습니다. 이건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아까 제가 방송 중에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기관 분명히 28일 배당금을 확정 짓는 월요일까지는 매수했을 거고 29, 30일은 분명히 매도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니까 이거는 너무 뻔한 거고 그때 매수했던 애들이 그냥 그날도 아마 제가 봤을 때 29일, 30일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하고 그럴 거예요. 기관 매도니까 그 외국인들 일부 매도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은 돈이 없습니다. 기관이 돈이 어디서 날 거예요. 걔들이 돈 나는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든지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막 이빨린 소리 해가지고 펀드를 땡기든지 그거밖에 없는데 요즘에 누가 펀드 합니까?
다 개인 투자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꼬여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마음 쓰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오후로 갈수록 점점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버텨주는 느낌이 있죠. 자,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수할 때 고점에 있는 종목까지, 고점에 있는 종목이든 저점에 있는 종목이든 무조건 양봉 2개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는 방송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양봉 2개라는 의미 자체가 일단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음봉 매매를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음봉에 매수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래 꼬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아래 꼬리가 있는 음봉은 낫긴 낫지만, 아래 꼬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음봉에서 매수하는 거를 자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봉을 잡아놓고, 양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급적인 부분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생각해보시라는 그런 의미. 어차피 오늘 이후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매수 못한 거 진짜 안타까워하겠죠. 근데 굳이 발바닥 끝에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의 명언 있잖아요. 무릎에서 잡아서 어깨에서 팔아도 성공이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확 밀고 아래 꼬리 달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발바닥 확인하고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이게 조인트를 지나서 무릎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크게 늦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고, 최소한 2월 중순까지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리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이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1.58%, 오늘 좀 밀렸다 하더라도 60% 중후반대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팔아도 사실 상관이 없는 자리긴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여유롭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SK바이오팜 보죠.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 SK바이오팜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밀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죠? 예,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SK바이오팜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나왔었던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 중에 마지막 물량이 오늘 다 털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의 오늘 하락이 저점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늘 밀렸을 때 지난 그 10월달 저점 있죠. 148,000원. 이 자리까지도 밀 수 있지 않을까,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안 밀려요. 반밖에 안 밀려요. 10%밖에 안 밀려요. 네, 그 얘기는 오히려 SK바이오팜이 모르죠. 근데 뭐 내일 모레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밀려가지고 14만원 초반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그때가 매수의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양봉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일 이후에 양봉 두세 번 만들어주면 이거 바로 또 매수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미리 공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제가 월요일만 이제 출연을 합니다. 한동안은 증시라인은 월요일만 출연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부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만약 다음 주 월요일날 흐름이 좀 괜찮은 SK바이오팜은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리면서 단가를 좀 떨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2021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준비한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부터 10년 안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아, 김성영 제가 저거는 오늘 시장 분위기도 2940을 넘어가지고 지금 3000포인트 근처인데 지금 와가지고 재속 조정 얘기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상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와 상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승을 하면은 딴 주머니를 차야죠. 반대쪽 주머니는 이거 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도 내가 처음에 너무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고른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매수해서 내 계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안 좋은 게 뭐가,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어요.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혹시나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저는 우리 환경방송에 나오는 하락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내용을 되게 많이 봐요. 비관론자분들도 의견을 많이 보고,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힌트를 주실 수도 있어가지고 항상 양쪽 밸런스를 맞춰서 주식도 분석하고 시황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잘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자잘한 걸 제껴놓고 분기별로 뭔가 좀 큼지막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1월 5일 조지아의 상원 결선인데, 조지아 상원 결선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걸 왜 빨간색 표시했냐면은 어차피 지금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50석, 양쪽이 100석이에요. 100석이어서 공화당이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48석입니다. 근데 조지아에는 2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 민주당이 이기면은 50대 50. 그래서 50대 50일 경우에는 상원의 이제 상원의 의장이 이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원 의장은 항상 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해리스 그 여성 그 부통령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만일 조지아를 민주당이 이겼다 하면 50대 50이고 해리스가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되죠.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 따라 가지고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뭐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들 이런 부분들이 뭐 통과가 편하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당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기업을 두들겨 패가지고 규제하자라는 주의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를 끌어서 땡긴 게 보면 이제 아마존 등 이제 팽 종목들이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땡기면서 쫙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아마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그런 규제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원에서는 통과되고 이제 상원인데, 상원도 만일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은 규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대형 IT주들이 두들겨 맞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의 상승도 제한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상원에서는 조지아주 자체가, 물론 조지아주가 많이 민주당화 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화당이 아직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2대 48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즉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은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있는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양쪽 밸런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 자, 아무튼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 CES인데 이거는 그냥 좀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보름 정도 남은 기간인데, 일단 취임식 하게 되면은 조 바이든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 정권이 국민들한테 사실 우리끼리 표현으로 싸바싸바를 하게 되죠. 국민들이 듣기 좋은 전략들을, 정책들을 많이 내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물론 나중에 봐가지고 대형 IT주들을, 대형 기업들을 때릴 수 있지만 일단 스타트는 때리면서 세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HO 백신 개발 중간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흐름에 따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달 MSCI 분기 리밸런싱, 사실 이게 좀 제일 문제긴 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아시아 쪽 밸런스를 좀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유출되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가 봤을 땐 시작도 안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본진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시장도 원래는 소폭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SCI 분기 리밸런스 자체도 그렇게 좀 무마시켜버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클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양회 있습니다. 중국 양회 있고요. 그리고 좀 제일 짜증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관없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개인들을 뭔가 커버링할 수 있는 전략 자체, 정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공매도 재개를 한 번 더 이제 공매도를 중지시킨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한 2달 기간 동안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제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 제안서 같이 제 의견서 같이 해가지고 제가 보낼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의견,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제가 좀 많이 피력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같이 좀 노력을 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1분기의 대략적인 어떤 이슈들은 모두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2분기 한번 보시죠. 자, 2분기 보시면 일단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가 있죠.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지금도 벌써 오늘도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가고 서울시장 관련주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4월 7일날 있으니까 한 3월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OMC 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참고만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외환,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외환 당국이 나서지 못할 거다. 왜?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외환 당국이 나서서 환율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4월 달에 저게 있어서 그래요.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 재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의 기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그 외환 당국이 나서냐 마냐 그거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저 환율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딱히 우리나라 외환 당국 못 나섭니다. 그때까지 뭐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원화 강세 계속 가더라도 그냥 가끔 가다 나와서 경제부 총리님이 툭툭툭 이제 서비스성 멘트는 날릴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절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첫 이제 정부로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서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1일 날은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 할 때는 그래도 좀 매물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보스 포럼, 예전에는 다보스 포럼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건데 각 어떤 모든 부분에 지도자들이 뭐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크게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아니면은 뭐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 때도 많은 의견들이 오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체킹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5일 날 FOMC 있습니다. 자, 일단 6월달 2분기의 FOMC까지는 그래도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뒀는데 보시면은 3분기 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3분기 때부터는 우리나라 금융통합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또 있죠. 7월 중에 또 있죠. 그리고 MSCI 분기 리밸런스 하고 나서 리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이 있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있고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FOMC까지 있습니다.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이때 부분으로 해가지고 뭔가 안 좋다 이게 아니고 3분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지금은 이제 금통이든지 아니면은 뭐 잭슨홀 미팅이든지 아니면 FOMC를 좀 편하게 보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조금 긴장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거고 크게 파란색이 의미가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까지는 무조건 지수가 좋고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못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4분기 마지막 11월, 12월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 못해요. 예, 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거의 0%에 가깝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대신에 한국은행이든지 FOMC든지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들이 8분인가 10분 계시고 각자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제 의견 제시하는데 지금은 거의 만장일치로 계속 그냥 킵하자 이제 동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동결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한두 구 정도는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올해 3분기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뭐 매도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 여러분들 편하게 주식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메르켈 총리가 이제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이제 9월달에 조일 총선을 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해요. 다음 총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에다가 세게 말하려다 말았는데 일본 도쿄올림픽 요거 어차피 제 유튜브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왜 하나 몰라요. 고집이죠. 이미 얘네들이 하려고 지금 벌려놓은 건 있어가지고 안 하긴 참 그런데 보면은 지금 출전한 선수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금 초빙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도쿄올림픽 글쎄요. 1년을 연기했는데 올해도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하면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하려고 밀어붙이는 건 알겠는데 뭐 관심 없 사실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지들이 우리 문제도 아니고. 자, 아무튼 3분기 그렇고요. 자, 4분기 보시죠. 자, 마지막 4분기입니다. 마지막 4분기도 보시면은 금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파란색으로 다 넣었어요. 근데 뭐 크게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때 4분기 때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보셔야 될 이슈가 뭐냐면은 요거랑 그리고 요겁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새 연준 의장 지명 여부인데 이걸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새로 연준 의장, 지금 파월 의장에서 새로운 연준 지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보통 한번 이제 연임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물론 자넷 옐런 의장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냥 옐런 의장 날려가지고 연임을 못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씩 연임하거든요.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까? 근데 파월 의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 하자는 의견을 그렇게 반기를 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그냥 일단 새 재무부 장관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안으로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일 재무부 장관이 딴 사람이고 새 연준 의장 지명 여부가 막 이랬을 때는 제가 그냥 연준 의장 다시 옐런 좀 시키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옐런 의장 다시 시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재무부 장관을 옐런 의장을 딱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어떤 기둥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 한 번 더 연기가 되는 것도 괜찮고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걱정은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불확실성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10월 중에 국채 FTSE 편입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국채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국 국채가 이번에 편입을 하는데, 러셀이죠? FTSE 러셀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시키겠다. 이번에 나왔는데, 만일 중국의 국채가 이제 FTSE 러셀 쪽에 그쪽 편입되잖아요. 이제 국제 시장에 편입되잖아요. 그러면은 뭉칫돈이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니까 중국 주식시장 쫙 좋아지고 부동산도 쫙 좋아지고 버블이 확 생기겠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랑 중국은 어느 정도 커플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여러분들께 좀 쑥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 지어볼게요. 일단 올해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조정 포인트는 있어요. 언제든지 있는데 심리적으로 가장 걸리는 거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시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 그리고 청원서를 제출을 제가 직접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몇몇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지난번에도 했고, 사실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할 거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두고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많이 피력해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이미지,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이미지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겁니다. 2003년, 4년, 5년, 6년, 7년도 대세 상승장식인데, 까만색 박스칸이 뭐냐면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를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20% 이상 밀어버린 조정 시기예요. 근데도 지수는 저렇게 올랐죠? 자, 뭡니까? 대세 상승장에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20%를 밀어버리는 조정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텨야 할 시점은 잘 버티면서 이번 랠리를 즐기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올 때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내용 많이 준비할 테니까 힘내시고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시청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올해 한 해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잘 되실 수 있게 저도 최선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석 투자, 포트폴리오 나눠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 대표였습니다.